안녕하세요. 저희는 CPA입니다. 저는 경선을 통해 선정된 SBS CNBC 절세미남 절세미녀 출연자 쇼미더 CPA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MC 김진표 최평국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텍스 전략과 미래를 책임져줄 퓨처조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세금을 보게 해드리는 조PD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절세를 책임지겠습니다. 만수르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자 랩네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해온 랩까지 같이 보여주시죠. 각자 랩이 지금 좀 준비가 아직 미진해서 다음 시즌에 보여드리는 걸로 저희는 약속하고 오늘의 주제에 바로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조피디님. 호빵 좀 생각나는데요. 호빵. 첫사랑 그렇죠. 아닌가요? 역시 만수르님 첫사랑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으로 되게 웃음을 많이 가져다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매년 진짜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인회계사가 같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말정산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의 개념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이후 연말에 1년간 벌어들이는 총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낸 세금은 월급처럼 돌려받고 모자란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중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전략입니다. 저는 특히나 결혼 초기부터 대가족을 이뤄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도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부모님도 내 부양가족을 할 수 있는지, 반전세로 거주 중인 신혼집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 항목을 모두 몰아주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저도 싱글일 때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대충 돌리고 말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후에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 부양가족 공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피디님, 부양가족 소득공제 어떤 건가요? 예,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우리 가족 한 명당 내 소득에서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가족 중에 나이가 70이 넘으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신 분이 있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지출한 신용카드라든지 그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도 다 공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실 때 부양가족 공제는 굉장히 절세 전략이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부양가족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세액공제랑은 좀 다르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헷갈려하셔서 말씀드리면요.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전에 빼주냐, 세후에 빼주냐의 차이인데 고소득자라면 세전의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겠네요. 예,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가족이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소득이 있거나 아직 나이가 60살이 넘지 않으셨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만 60세가 넘지 않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그때부터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시켜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초기부터 장인 장모님, 처남 처제랑 같이 살고 있어요. 와, 엄청 대가족이시네요. 분가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That's no no.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게다가 부양가족이 많다 보니까 부양가족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해도 만수르님이나 아니면 배우자님 둘 중에 한 분만 공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만수르님, 그런데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누구에게 적용시킬지 아내분과 어떻게 상의하세요? 네, 원래라면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와이프한테 제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은 바로 다 제 비상금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비상금이 아니라 이 가족의 공금 횡령 아닙니까? 공금 횡령이라뇨? 너무 심한데 그거? 지금 이 방송 나가면 아내분 장난 아니시겠는데요? 노발대발 하시겠는데? 미안해. 사랑으로 커버하는 만수르님,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꼭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부부간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면 만수님처럼 소득이 많은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 비슷하다면 부양가족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더 절세할 수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제 부부간 소득 격차가 큰 경우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만수르님처럼 한쪽에 부양가족을 모두 모는 것이 훨씬 더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부부간 소득이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적용받는 세율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을 나눠서 공제를 받는다면 세부담이 최대 13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꽤 주는데요? 그쵸.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부양가족을 배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3만 원, 49만 원 이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기가 너무 불편한데요. 그냥 소득이 높은 사람이 다 공제받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주말에 하루 정도 하시면은 다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회기득인데. 그래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게 다 가능하죠? 자료 모으는 것만 해도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홈택스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부부의 연봉과 지출 내역까지 정산해서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배분하는 게 더 좋을지 미리 계산해서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올해부터 저희 모두 연말정산 때 그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상금 엄청 쉽게 챙길 수 있겠는데요? 휴지님 정말 해보니까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못했지만 이제 제가 결혼한 친구 하는 걸 작년에 도와줬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금방 합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꿀팁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고소득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간 소득이 비슷하다면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지 마시고 적절하게 배분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숨어있는 비상금을 꼭 찾아보세요. 소득과 나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몰랐던 부양가족을 찾으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모두 챙겨 똑소리 나는 세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비상금도 챙기고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도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넘어가 볼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연말정산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할 때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줘야 된다. 이거 두 개 좀 상충되는 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건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보다 한 5억 정도는 더 많이 벌거든요. 5억 정도요? 와이프분이 10억 정도 버니까 용돈벌이로 그냥 좀 더 버시네요? 그렇죠. 거의 뭐 용돈벌이죠.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 공제도 제가 다 받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쓴 신용카드 공제도 제가 다 받게 되는데 아까 전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와이프가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아야 할까요? 이거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수르님 같은 케이스는 근데 소득이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만수르님이 다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네요. 뭔가 좀 더 명확하고 이렇게 단순한 절세 가이드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처음에 25%라는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이 25%를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총급여의 25%를 넘겨서 공제가 시작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 시중 공제율 30%보다 낮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만수르님은 체크카드 평소에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밖에 안 쓰는데 그게 마일리지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가족이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 조피디님. 근데 체크카드 조피디님은 좀 쓰시나요? 저는 신용카드 위주로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 좀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오, 그러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로페이도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제로페이 지금 쓸 수가 있나요? 제로페이 들어는 봤는데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제로페이 들어는 봤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맹점 수도 작고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던데요. 그 제로페이가 별다른 어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 핸드폰에 은행 어플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은행 어플에서 쓸 수 있거든요.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니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죠. 게다가 전통시장과 함께 연 한도 100만 원을 추가로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서 연 한도 300만 원을 꽉 채우셨던 분들이라면 제로페이가 좀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제로페이 홍보대사의 제로페이 홍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릿속에 꿰차고 있어요? 이게 어쩌다 보니 아니 조피디님 여기 이 퓨처존님의 신용카드 아니 제로페이 절세 전략 어떤 것 같아요? 예, 그 제로페이는 사실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황금 비율 25%그 전략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는 게 사실 복잡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기억하면 나름대로 좀 쉽게 절세 전략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만수르님처럼 이제 좀 약간 부가 혜택이 많은 마일리지 이런 것들 쓰고 마일리지 집착남. 네, 그거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이 섞어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올까요? 저도 이참에 제로페이나 체크카드로 한번 갈아타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시를 드려볼게요. 이제 만수르님의 연봉은 엄청 높긴 하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을 배려를 해서 만수르님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연봉은 4천만 원이고 1년에 2,20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좀 굉장히 작게 지금 제가 예상을 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연봉 4천만 원에 황금 비율 25%를 계산을 하면은 1,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 1,000만 원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를 적당하게 쓰시면은 그냥 신용카드만 썼을 때보다는 33만 원 정도 절세 혜택이 있어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요, 만수르님?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냥 신용카드를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냥 금액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카드를 나누어 쓴다는 게 저한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만수르님이 갖고 계신 카드가 많겠지만 요즘은 기술이 좀 발전해서 카드 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안 하고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어플들도 좀 많거든요. 꽤 편리해요. 그런데 그 만수르님 어차피 대가족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수르님 가족분들 신용카드 쓴 걸 생각하면은 체크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고려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처제라든가 처남 이렇게 온 가족들 쓴 거 다 합치면은 한도 300만 원 전부 다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대가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까지는 다 받을 거라고 이렇게 다들 예상하시는데 처남 처제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처제가 저를 찾아오더니 형부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라고 했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아 맞다. 예, 그 처남 처제 같은 형제 자매는 안 되죠?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등 이 지출 전략과 관련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정리해 주신다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라는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으신 분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쉽습니다. 누가 카드를 쓰는지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해서는 25%의 환급 비율을 기억하세요. 총 급여의 25%까지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하시고 그 초과분은 제로페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는 되더라도 형제 자매가 쓴 신용카드 지출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보다는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게 효과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25% 환급 비율을 기억하시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시고 본인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지출하고 있는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럼 다들 사시는 집이 자가신가요? 아니면 타인 소유 집인가요? 일단 저는 전세 살고 있어요. 저는 월세요. 일단 저는 자가입니다. 일단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몇 채 몇 채? 한 50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출 있으세요? 아, 그래도 대출을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조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받았죠, 그래도. 아, 약간. 그러면 혹시 청약 통장은 가입하셨나요? 전 만들었습니다. 저도 만들었어요. 아 왜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집이 그렇게 많은데 뭐. 돈을 왜 청약 통장에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매매, 전세, 월세, 그리고 청약 통장까지 네. 주택 관련된 공제 항목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월세, 전세, 자가 이런 항목별로 공제 내용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중 월세만 세액공제고 나머지는 모두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아 그러면 월세이신 피쇼조님은 뭐 받으시는 게 있나요? 저는 월세가 좀 세서 이론적으로는 한도인 75만 원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이게 꽤 크죠? 그렇네요. 네. 한 달치 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피디님은 전세신데 뭐 공제 받으시는 거 있으신지? 네,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랑 원금 모두 포함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 그 불이백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이자는 뭐 지출액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갚아야 될 그 원금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건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요. 만수르님, 혹시 자가일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뭐가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피디님보다는 공제 한도가 6배 정도는 더 높다고 보시면 공제 한도 부심? 와 진짜 좀 쓸데없는 거에 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청약통장 공제는 어떤가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연간 불이백을 240만 원을 한도로 이것도 역시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줄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역시 금액이 크네요. 심지어 청약통장은 연말에 한꺼번에 불입도 가능하니까 실제 내가 뭐 연초부터 지출할 필요가 없이 연말에 내가 한 번에 불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는데 사실상 연말정산 하시면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다 적용받는 건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죠. 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근데 실제로 이 요건들 보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득공제, 뭐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 있나요?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만수르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공제는 받고 싶지만 뭐 총급여를 보지도 않고 주택 규모도 보지 않지만 기준시가 5억 원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타깝게도 기준시가 5억 원을 넘더라고요. 항상 뭐 넘겠죠. 지금 50채니까. 근데 어차피 만수르님은 그 기준시가뿐만 아니라 이미 2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조피디님은 왜 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무주택자는 맞는데 이제 그 아이가 생기고 나서 30평대로 옮겼더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지금은 받을 수가 없네요. 뭐 사실 집이 좀 넓은 게 아무래도 편하죠. 그거 뭐 받는 거보다. 피쇼조님은 왜 안 되세요? 저는 언니랑 같이 사는데 언니가 세대주라 제가 세액공제를 못 받아요. 아무래도 연장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월세를 제가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올 연말에는 꼭 싸워서 세대주를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꼭 이기십시오. 네. 주택담보대출에도 명의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옆집 같은 경우에 보면 와이프 명의로 집을 샀는데 대출은 또 남편 명의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집 명의라든가 담보를 본인 명의로 하셔야 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짧으면은 15년에서 길면은 몇십 년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된 근로자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명의가 완전히 일치해야지 소득공제가 되는 거는 조금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런 주택 관련 소득, 세액공제와 관련돼서 각자 꿀팁들 정리해 주시죠. 만약 월세에 살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월세 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세요. 연간 불이백 240만 원을 한도로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청약통장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대신에 6%의 해지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시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료가 다 나오는데 이 자료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요건이 안 됨에도 공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넣어보면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냥 막 넣으시는 분도 있죠. 네, 맞아요. 추징당합니다. 저도 한번 당했거든요.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관련 공제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한 가지씩 꿀팁 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네, 첫째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지 말고 부부의 소득과 세율을 고려해서 세부담이 작은 측면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그 지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요. 그 지점을 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 그리고 제로페이를 적당히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고요. 셋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월세 지출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의 서류를 잘 챙겨주시고요. 만약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연말까지 최대 240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해서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중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똑소리 나는 재테크로 핵 인싸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CPN이다!